이거 어디서 나셨다고요? 남편 유골이에요. 교통사고로 화장한 뒤 제가 직접 받아온 거예요. 이건 사람 뼈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형견, 개의 대퇴골입니다. 그것도 오래된 뼈네요. 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게 갯뼈라고요? 남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 밥을 차려 놓았고 밤이면 꼭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상자는 단순한 제 한 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고 기다렸고 믿어왔던 한 사람의 흔적이자 남은 삶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믿음 속에 감춰져 있던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짐승의 뼈, 정확히는 개의 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모든 사랑, 헌신, 삶의 의미를 뒤흔드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남 구례에 사는 심정혜라고 합니다. 올해 65이고 평생을 박진우 씨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았지요. 결혼한 뒤엔 제 이름 석자보다 진우 씨 아내라는 말이 더 익숙해졌고 그게 제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은 꼭 무랑 두부를 먼저 볶아야 국물이 맑고 깊게 우러난다는 걸 진우 씨는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순서를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간 날이면 꼭 점심 무렵에 전화가 오곤 했지요. 여보, 나 잘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그 짧은 안부가 제겐 하루치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저는 무심한 듯 손을 놀리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조용히 전화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습관처럼 수화기를 들며 여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정작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낯설었습니다. 박진우 씨 가족분 되시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맞다고 겨우 대답을 했는데 다음 말이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여긴 경찰서입니다. 박진우 씨께서 오늘 오전 외지 출장 중이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고 가스불 위에 올려둔 냄비에서 끓어오르던 된장국이 퍼석거리며 넘칠 듯 부글거렸습니다. 제 몸은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아무 힘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무릎이 부엌 바닥을 세게 쳤습니다.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순간 조용해졌고 그 안에서 저 혼자 숨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는 사람처럼 작아졌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도 비명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며 유골함만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이 몇 바퀴를 굴렀고 폭발 직전의 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을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
그토록 형체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병원 대기실에서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두 손을 덜덜 떨며 유골함을 건네봤던 그 순간의 무게는 지금도 제 가슴 위에 그대로 얹혀 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맣고 단단한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사람 하나가 제가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 사람이 겨우 이만한 크기로 남았다는 현실이 차가운 그 감촉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끝내 유골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우 씨가 맞는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 물음들이 제 입안에서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당신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참아왔던 울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조용히 흘러야 할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찢어진 듯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었고 몸이 떠밀리듯 유골함을 가슴팍에 더 세게 끌어안고는 터지는 울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여도 등을 구부려도 그 작디작은 상자 안에 있는 진우 씨를 다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게 끝이냐고,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러나 또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서 저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고 그 안에서 저 혼자 버티고 있다는 현실이 더없이 고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골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우 씨가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유골함을 향해 인사를 했습니다. 진우 씨, 잘 잤어요? 라는 말과 함께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낸 먼지는 그가 지금도 내 옆에 숨쉬고 있다고 믿기 위한 저만의 의식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도 꼭 유골함을 올려두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람이 앉던 자리에 작은 방석을 깔아두고 앞에 반찬을 하나씩 챙겨뒀습니다. 김치찌개라도 하는 날이면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향을 그가 좋아하던 얼굴을 떠올리며 말했지요. 여보, 이거 좋아했잖아요. 많이 먹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제 밥을 뜨다가 때론 숟가락을 멈추고 하염없이 그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엔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그 사람의 숨결이 거기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그 유골함을 제 침대 머리맡에 조심스레 올려두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발을 넣으며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하윤이 학교 잘 다녀왔어요. 성재는 퇴근하면서 귤을 사왔네요. 소연인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여요. 나중에 슬쩍 물어봐야겠어요. 그렇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진우 씨가 마치 듣고 있다는 듯이 대답은 없지만 저는 늘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게 저를 숨쉬게 했습니다.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윤이가 문틈 사이로 머리를 내밀더니 살짝씩 웃으며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하고 유골함에 인사를 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뭉클해져 눈을 피하려 했는데 아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귓속말처럼 중얼댔습니다. 근데 할머니, 나만 그런 거 아냐? 할머니, 진짜 조금 미쳤나 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섭섭하기보다도 오히려
아이가 그만큼 날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고 철없지만 하윤이 눈엔 제 모습이 이상하게 보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 좀 많이 미쳤나 보다. 내 할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다가와 그 집 아주머니 지독하게도 사랑했나 보네 하고 안타깝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눈빛엔 연민이 있었고 말끝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독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을 미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눅눅한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고 저는 창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채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골함은 여느 때처럼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진우 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당신이 국수 삶아 먹자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하윤이가 방 안으로 툭 들어섰습니다. 늘 그렇듯 천진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지도 않고 유골함 쪽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으로 코를 틀어막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개 똥 같은 냄새 나요. 진짜 이상해요. 순간 저는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윤이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천진한 얼굴 위에서 툭 내뱉는 그 말이 너무 노골적으로 박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감정이 순식간에 목끝까지 차올랐고 저는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그건 내 할아버지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지켜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기는 했던 걸까? 저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만졌을 땐 언제나처럼 차가웠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 어딘가에서 아주 은은하게 확실히 무언가 다른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눅눅한 날씨 탓이라 하기엔 너무 뚜렷했고 오래된 방 안 냄새와도 다른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였습니다. 처음엔 제 착각이라 여겼습니다. 마음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아이 말에 괜히 흔들린 거라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유골함에서 피어나는 그 냄새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끌어안고 함께 먹고 자며 살아온 이 작은 상자 안에 정말 진우 씨가 맞는 걸까? 아니,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누구를 품고 있었던 걸까? 며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 강아지를 안고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다가 모처럼 해가 뜬 오후였지요. 동네 어귀에 있는 찻집에 들렀다가 잠깐 들른다며 인사치레로 오신 건데 품에 안긴 강아지는 저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녀석이었습니다. 이름은 몽이, 사람을 좋아하고
낯선 곳에 가도 얌전히 안겨있던 개였습니다. 몇 번 지나가며 쓰다듬은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낯가림 하나 없이 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눈을 감던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이웃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고, 언니 요즘 많이 힘들죠. 나도 조심스러워서 이제야 왔네 하고 말을 건넸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골함은 여느 때처럼 제 옆에 있었습니다. 이젠 그 자리에 놓는 것이 당연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던 중 몽이가 갑자기 몸을 버둥거리기 시작하더니 이웃의 품에서 툭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 정확히 유골함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경계라도 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숨을 멈췄고 이웃도 멍하니 몽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 얘 왜 이래? 얘가 진짜 이러는 애가 아닌데 언니 집에 와선 이러는 거 처음이야. 그러는 사이 몽이는 유골함을 향해 격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높은 소리가 아니라 깊고 위협적인 울음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쫓아내야 한다는 듯 다리를 벌리고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듯이 지저댔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작은 개의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 같아서요. 몽아, 쉿, 왜 이래, 너 미쳤어? 이웃은 당황하며 몽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개는 여전히 유골함을 향해 이를 드러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미안해요, 언니. 진짜 이상하다, 오늘. 이웃은 서둘러 일어났고 저는 멍하니 문 앞까지 배웅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그 고요함이 오히려 저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골함을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저는 이유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휘감는 듯했고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무슨 그런 게 있을 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데도 불길한 기운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진우 씨의 냄새가 아닌 뭔가 낯선 그것. 그 개가 본 건 정말 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을까? 그날은 아침부터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에 자꾸 마음이 허전해져서 괜히 몸을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을 달래보려는 듯 이불을 걷어내고 베개를 털고 거실 바닥까지 닦으며 하루 종일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한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장롱 안쪽까지 말없이 묵은 먼지를 쓸어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던 중 소파 옆에 놓아뒀던 유골함에 손이 닿았습니다. 매일 닦고 닦았던 그 조그만 상자. 순간 손끝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라는 짧은 비명과 함께 유골함이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른 달려가 두 손으로 유골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바닥에 깔아뒀던 두툼한 카페트 덕분에 겉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고 흰색 가루 몇 알갱이가 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루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진우 씨라고 믿어왔던
제가 밤마다 말을 걸고 함께 밥을 먹고 잠든 유골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이상했습니다. 너무 흰색이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유골의 색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낡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몽이의 짖음, 하윤이의 말, 그리고 그날 느꼈던 그 냄새. 하나하나를 흘려보냈던 기억들이, 무심코 덮어뒀던 이면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유골함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숟가락으로 가루 일부를 덜어냈고 봉지에 담아 마을 입구에 있는 수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네 개와 고양이들을 봐주시던 분이라 저는 특별한 설명 없이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건넸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묵묵히 가루를 살폈고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뼈 조각을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의 표정이 단호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사람 유골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등줄기가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형견, 그러니까 크지 않은 진돗개나 시바견 정도 되는 개의 대퇴골 일부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몸이 붕 떠오르는 듯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품고 살아온 것이 남편이 아니라 개의 뼈,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동물뼈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도 가능하긴 하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도 확실해요.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봉지가 축 늘어졌고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훨씬 더 깊고 끈적한 충격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골함을 원래 자리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아들 성재도 며느리 소연도 손녀 하윤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의 끝이 어딘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성재에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둘러댔고 유골함은 제 방 안장에 놓인 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진우 씨가 사망 당시 이송되었다는 지방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알 수 없는 차가움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곳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채 발끝부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 기록을 요청하고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진우, 1957년생,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심정지, 사망일자와 확인 서명까지 모두 정확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틀림없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이상한 낌새를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화장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언덕 위 진우 씨의 마지막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그곳은 외관부터 음산했고 입구에 가니 의자에 한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접수실 직원에게 고인을 모셨던 날짜를 전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제 남편이 화장됐다고 들었는데 혹시 당시 CCTV 같은 건 볼 수 있을까요? 유골함이 바뀐 것 같아서요.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거절하던 직원이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따로 있었는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그만 모니터 속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고요한 화면 위 몇몇 사람이 오가고 유골함을 들고 나오는 직원들의 모습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띈 장면. 한 남자가 분명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유골함을 들고 가다 말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미세한 교체 동작을 취했습니다. 손놀림은 짧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 사람은 유골함을 2개 들고 있었고 그 중 하나를 몰래 교체했습니다. 이 사람, 이 직원, 지금도 여기 근무하나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지 않고 안내를 받아 조용히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남자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를 눈치챘는지 손을 멈췄습니다. 저 지난주에 박진우 씨 유골 담당하신 분이죠?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제 남편 거 맞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아니면 경찰에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었던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살아온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의 조각이었기에 어떤 대답이 돌아오든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발을 뺐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유골 바꾼 적 없어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이에요. 입술을 깨물며 연거푸 부정하던 그는 제 눈앞에 놓인 작은 비닐봉투구 안에 담긴 개의 뼈를 확인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쉰 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날 누가 찾아왔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잘 차려입었고 말도 침착했죠. 그 사람이 돈을 주면서 그러더군요. 사고로 가족들이 충격이 크니 유골함 안에 개 뼈를 대신 넣어달라. 절대로 티나지 않게 해달라. 고요. 전 그냥 가족을 배려하는 건가 싶어서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조차 들이쉬기 힘들 정도로 숨통이 조여왔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하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사실 그 사람 당신 남편 맞습니다. 박진우 씨.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눈앞의 사물들이 물속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그렇게 차분하게 말했던 그의 목소리 가족이 충격받지 않게 그 말이 제 귓속에 천천히 파고들며 다시 심장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진우 씨였다면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개뼈를 대신 넣으라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 안에서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토록 애타게 울고 불며 가슴에 품었던 유골함 안에 그토록 집요하게 사랑하려 했던 대상이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분명 그를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제 눈을 피해 살아있다면, 그가 떠난 게 아니라 숨은 거라면, 그렇다면 그는 대체 누구로부터 도망친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바로 저로부터? 제보자는 화장터 직원의 양심을 간신히 붙잡아 놓고 간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알려준 단서는 단순했습니다. 며칠 전 근처 페모텔 쪽에서 그 사람 비슷한 얼굴을 봤다. 그 말 하나에 저는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퍼지는 시간, 저는 그 페모텔로 향했습니다. 버려진 간판 아래, 비닐로 덧댄 창틀, 녹슨 철문, 그곳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에만 불이 희미하게 들어와 있었고, 가깝게 다가서니 안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떨리는 심장을 누르며 천천히 그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보인 건 낯설게 흘러내린 회색빛 수염, 지저분하게 기른 머리칼, 구겨진 셔츠를 입은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반쯤 기대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컵라면을 쪼그려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다리 위엔 이불이 덮여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숨겨지지 않는 일상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그리워했고, 그토록 울어가며 불러냈던 그 이름.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자국마다 심장이 박동처럼 울렸고 얼굴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돌탑처럼 무표정해졌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스르르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 그 눈꺼풀의 떨림 말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해내는 그 감각. 그리고 제 입술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진우 씨, 당신 맞지요? 제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엔 살아온 40년 세월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말 대신 대답을 한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피할 곳을 잃은 시선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람이라는 걸. 제 남편 박진우. 그리고 이 모든 거짓과 도피의 끝에서 이제야 마주한 이 진실 앞에서 그의 입이 열리기 전부터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눈빛을 피하며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소파 끝으로 몸을 밀었고 제게 등을 돌리려 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불안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그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다가가 그의 무릎 앞에 조용히 서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우 씨, 내가 당신을 몰라보겠어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매일같이 껴안고 자던 유골함, 거기 당신 없었던 거 나 이제 알아요. 그 말에 그의 어깨가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들고 있던 가면이 제 무게에 못 이겨 떨어지는 것처럼 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무너진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나야. 심정에 당신 말대로 나 맞아.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너무 늦은 진실처럼 흘러나온 말. 그게 제 폐를 찔렀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었어. 그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아왔어. 공무원으로, 가장으로, 남편으로. 내 선택은 없었고,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지. 매일 같은 일상, 똑같은 얼굴들, 계획표처럼 움직이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다고.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 그냥 죽은 사람으로 살기로 한 거야. 사고를 위장하고 화장터 직원한테 돈을 줘서 유골함만 바꿨어. 보험금 타서 정리되면 조용히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야. 남은 삶은 나답게 살고 싶었어. 이젠 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젊은 여자는 입을 가리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저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많은 날 그를 기다렸던 시간들이 가슴속에서 찢어지는 소리로 울렸습니다. 그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는 그 한 문장이 차라리 진짜 죽었다면 견딜 수 있었을 그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애써 누르며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낯익던 이마, 눈썹, 인매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차갑고 허무한 걸까요? 이름을 부르며 울던 밤들이 그 사람의 사진을 끌어안고 떨던 새벽들이 결국 모두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한 잔혹한 연극이었다는 걸 그제야 나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지로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는 오히려 다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죽은 건 당신이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창 너머로 들리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죽은 건 당신을 믿고 살아온 나였어요. 30년 넘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 하나만 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당신이 꾸민 그 거짓말 하나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당신한텐 자유였겠지만 나한텐 그게 죽음이었어요. 말을 끝내고 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이 방에 머무를 이유도 그의 눈을 마주할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붙잡을까, 그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를까, 잠깐은, 아주 잠깐은 기대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등 뒤는 조용했습니다.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멈추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폐모텔 복도에 들어선 순간 땀과 눈물, 절망과 체념이 한꺼번에 피어올라 몸을 흔들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감정이었고 지금의 나는 그 어떤 감정보다 더 깊은 끝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나는 마을 회관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심정의 드림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잔잔했고 나무 사이로 스미는 햇빛도 평소보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 따스함이 부끄러울 정도로 차가운 사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하윤이 하원 시간에 맞춰 자리를 비운다고 했고 아들 성재에겐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진실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마을, 내가 평생 살아온 곳, 그리고 진우 씨가 죽은 남편으로 존경받아온 바로 이 동네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진우 씨라고 믿으며 살아온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매일 말을 걸고 밥을 먹고 잠들 때마다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진우 씨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의 위조된 죽음, 개뼈로 바꿔치기 된 유골함, 그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텔에서의 모든 정황.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족이 받을 충격이 크다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버린 건 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이 마을을 속인 겁니다. 정적이 흐른 회관 안에 한 어르신이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인간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대.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훔쳤고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얼굴들. 나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뒤 이 이야기는 지역 방송국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공기업 퇴직자, 사망 위장 후 이중생활 유족에겐 개뼈만 남겨 뉴스 화면 한켠엔 유골함과 병원 자료, CCTV 영상 일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정적 단서, 마을 강아지의 짖음이 사건의 실마리로 작용해 몽이 그 조그마한 개가 유골함 앞에서 미친 듯이 짖어댔던 그 장면이 사건 해결의 열쇠로 알려지며 방송 자막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인터뷰에서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동물의 감각은 종종 인간보다 더 정직합니다. 몽이의 반응이 없었더라면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지도 몰랐죠. 그날 이후 이웃 주민의 강아지 몽이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몽이처럼 냄새 맡아봐 하며 장난을 쳤고 동네 어르신들은 지나가다 몽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큰일 했구나, 몽이야 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뜨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레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먹고 마시는 것 같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식사가 우리 셋이 아닌, 우리 넷이 아닌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이라는 거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소연이 조심스레 물었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몫의 시간을 좀 살아보려 해요. 그때 하윤이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내 옆으로 와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여 내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말고 할머니도 웃어야 해요. 알았죠? 그 말이 어쩌면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위로보다도 깊숙이, 조용히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하윤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책상 서랍에 엽서 한 장을 남겼습니다. 하윤아, 넌 참 따뜻한 아이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는 조금 멀리 가서 할머니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보려 해. 가끔 편지 쓸게. 사랑해. 다음 날 새벽 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옷 몇 벌, 낡은 수첩, 그리고 유골함. 긴 시간이 담긴 물건이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을 끝낼 차례였습니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몇 번이고 올랐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처음 같았습니다. 바람은 맑고 공기는 투명했고 발밑에 밟히는 흙조차도 낯설게 다정했습니다. 절벽 끝에 섰을 때 유골함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안엔 진우 씨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상자는 내게 오랜 허상과 기억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유골함을 두 손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텅 하고 울리는 소리 없이 그것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없이도 나는 살아. 나는 진작부터 살아 있었어요. 이제는 내 시간을 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걸어오는 동안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롯이 내 것이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홍빛 하늘 아래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나는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내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처음으로 나에게 미소 짓는 표정이 있었습니다.